를 진행. 네,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그 슬로우 로리스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디 뭐 접속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이번 시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 PPT 안에다가 문제랑 답 그리고 풀이 과정 그리고 저의 환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강의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23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뺄 것들은 이제 뺐고요.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문제로 집어넣고 풀이 과정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그 실습 환경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5층에서 하다가 2층으로 내려오면서 실습 환경이 계속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에는 또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접속 환경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라우팅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라우팅을 추가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야 저희 가상 환경 쪽으로 접속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분석용 가상 머신을 이제 라우팅 정책이 적용되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고, 원격 데스크탑은 분석용 가상 머신 접속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IP는 217.15.122에 이쪽에 이제 본인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1번부터 한 20 몇 번까지 오시는 순서대로, 앉은 순서대로 번호를 배부했었기 때문에 그 번호대로 접속을 했었고요. 요 XX라고 쳐져 있는 부분에 본인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원격 접속 정보는 트레이니의 트레이닝 느낌표 골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 그 윈도우즈 분석 머신으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환경에 들어오셨으면 저희 수업 자체가 이제 디도스, 도스 서비스 거부를 맡고 있는 피해 웹서버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분석 PC고요. 분석 PC에서 피해 웹서버 쪽으로 또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석 PC는 윈도우고 피해 웹서버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SSH 접속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분석 PC 안에 있는 뿌띠라는 접속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접속 툴을 이용을 해서 17216 그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205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피해 웹서버 쪽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PC에서 피해 웹서버 쪽으로. 장표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패킷 캡처에서 저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TCP 덤프를 이용을 해서 패킷 캡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패킷 캡처 같은 경우엔 명령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n을 붙이는 이유도 다 설명을 드렸었고, 요 I 명령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다. 어떤 인터페이스를 캡처를 할지를 지정을 할 수 있고, 이 W 옵션, 라이트 옵션을 통해서 지금 캡처되고 있는 그 파일을 트래픽을 파일로 쓸 수 있는
이런 명령 인자입니다. W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필터를 좀 걸어줄 수가 있는데 다른 필터도 여러 개 걸 수가 있지만 일단 저희 이 패킷 캡처의 노이즈를 일으키는 이 SSH 트래픽 예, 22번 포트를 이용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 SSH 트래픽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 뒤쪽에 NOT 포트 22라는 필터를 사용을 해서 22번 포트로 발생하는 트래픽은 이 피켓 파일에 캡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미리 하고 캡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공격이 시작될 때 패킷을 캡처를 했었고요. 음, 그중에 그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TCP 덤프의 기본 값 때문에 캡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또그 캡처 옵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만 진행을 할 경우에 패킷 캡처가 캡처 사이즈가 96바이트로 제한된다라는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옵션, 소문자 S 옵션을 적어주시고 이쪽에 1514 바이트를 적어주시면 요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사이즈가 1514 바이트로 제한된다라는 표시와 함께 캡처가 시작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96바이트로 찍었을 때는 저희가 HTTP 헤더의 일부 부분이 잘려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이즈를 크게 해서 캡처를 하면 안 보이던 부분까지도 다 보일 수 있는 이따가 피켓 파일을 비교를 통해서 한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패킷 수집 그 바이트 수에 어디가 잘리고 아니면 풀로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히 뭐 TCP 헤더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더넷 프레임은 자, 이쪽이 이제 이더넷 헤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더넷에 이제 데이터로 쭉 쓸 수 있는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46바이트부터 1500바이트라고 써 있는데 헤더 두 개 있고 헤더 세 개 있고 타입까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더넷에 대한 데이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요 데이터 안에 다시 IP 헤더와 IP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안에 IP 뭐 버전이라든지 헤더 길이라든지 타입 오브 서비스라든지 랭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IP 헤더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필드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IP 헤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그러니까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이 IP 헤더에 확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 헤더 뒤쪽으로는 다시 옵션 및 데이터 값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더넷 헤더 6바이트, 6바이트, 12바이트 합치면 몇 바이트죠? 네. 치게 될 경우에 이더넷 헤더만 14바이트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부분에 이제 IP 헤더가 다시 위치를 하게 되는데 IP 헤더는 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목적지 IP 주소까지 총 헤더는 20바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TCP 헤더와 또 페이로드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중요한 정보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IP 헤더에서는 IP 어드레스가 목적지 출발지 IP 어드레스가 나왔다면 TCP
헤더에서는 출발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가 헤더에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 번호라든지 액 넘버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헤더에 찍히게 되고요. 윈도우 사이즈 등등.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스 포트와 목적지 포트겠죠. 그래서 여기서 2바이트씩 2바이트씩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헤더 길이를 합쳤을 때 TCP 헤더는 20바이트. 그래서 지금 이더넷 프레임 이렇게 쭉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뒤쪽에 데이터까지도요. 이 이더넷 프레임에서 TCP까지 헤더가 차지하는 용량만 합치더라도 14바이트, 20바이트, 20바이트에서 50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50바이트가 아니라 54바이트죠. 14, 20, 20, 54바이트를 헤더로 차지하게 되고 그 뒤쪽이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이 뒤쪽 TCP의 데이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HTTP 헤더들이 나오게 돼요. 호스트라든지 뭐 메소드라든지 유저 에이전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의 TCP의 데이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보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안쪽에 IP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고 IP의 데이터 안에 TCP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자, 이더넷 헤더 14바이트 출발지 목적지 맥 출발지 맥 타입 이렇게 14바이트를 여기서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IP 헤더 20바이트 네, 쭉 이런 TTL 값이 뭐 이런 것들 랭스 뭐 버전 그리고 아이디 플래그 옵셋 4바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IP 헤더는 총 20바이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IP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는데 그 앞쪽은 TCP 헤더가 차지를 한다고 했죠. 이 TCP 헤더는 또 20바이트 그리고 그 뒤쪽이 이제 전부 다 다시 또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HTTP 헤더 값들이 또 오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쓰진 않았고 HTTP 데이터 헤더 값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뭘 써도 되고 뭔 생략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 뒤쪽으로는 이제 HTTP 헤더가 올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패킷을 하나만 이제 까보더라도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헤더가 이쪽에 데스티네이션 맥, 소스 맥 나오고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14바이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IP 헤더가 있는데 IP 헤더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출발지 IP, 목적지 IP, 그 밖에 TTL 값이라든지 뭐 TOS라든지 랭스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고 와이어샤크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사람이 읽기 편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TCP 헤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포트라든지 목적지 포트라든지 시퀀스 번호, 랭스 등등이 이 TCP 헤더에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4바이트를 먹었고 그 뒤에 HTTP 헤더 쪽에서 또 헤더 값들을 이제 용량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최초에 찍었었던 그 TCP 덤프의 바이트 수는 96바이트로 한 패킷당 캡처 사이즈가 96바이트로 제한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TCP 헤더까지 54바이트까지는 다 찍혔겠지만 HTTP 헤더가 길어지면서 이 HTTP 헤더 부분이 잘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S1514 1514바이트를 이제 줘서 충분히 모든 패킷들이 캡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기존에 찍었던 티켓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대부분 요거를 사용을 하실 텐데, 네, HTTP 스트림 따라가기를 눌러보시면 메소드 나왔고 어떤 걸 요청하는지 나왔고 호스트까지는 나왔는데 호스트 뒤쪽으로 잘렸습니다. 헤더 값이 다 잘리고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캡처를 하시더라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툴로 이제 패킷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514 옵션을 주고 이제 캡처를 다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캡처를 한 부분은 네, 보시면 헤더 값이 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get, 호스트, 유저 에이전트, 컨텐츠 랭스까지 그리고 그 뒤에 페이로드 쭉 이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패킷을 캡처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는 생략을 했고요. 그동안 풀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여서 일단 제가 중요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문제풀이 5번 슬로우로리스의 공격에 사용되는 HTTP 요청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최초 강의 시간 이론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답은 이제 get 메소드고요. get 요청 방식으로 느리게 패킷을 보내서 웹서버를 다운시키는 그런 공격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get 메소드가 사용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get 메소드가 답은 get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일반적인 HTTP 요청의 마지막 구분자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게 원래 그 객관식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HTTP 요청은 제가 어제 네이트를 접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와이어샤크 아래쪽을 캡처를 하게 된 겁니다. HTTP 트래픽 쪽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헤더가 시작됩니다. get 요청하고 호스트 요청하고 우리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등등 필요한 이런 헤더 값들을 쭉 설정을 하고 요청을 보내는데 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끝나게 되죠. rn 네 엔터를 한번 친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 쳤죠. 요 위쪽에서부터 마지막 정보가 끝나고 나서 엔터 한 번, 엔터 두 번 치고 나니까 이제 HTTP에 대한 요청이 끝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청의 마지막 구분자는 요 CRLF라고 하는데 요 슬러시 n 슬러시 r 슬러시 n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터를 치면 계획 문자가 실행이 되죠. 이 계획 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의 마지막 구문은 요거 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청이 그렇게 끝나는데 슬로우로리스의 공격 구현 방법은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을 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7번입니다. 예, 겐 요청 후에 마지막에 하나의
CRLF 계획 문자를 생략을 해가지고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TCP 세션을 꽉 차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접속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슬로우 로리스의 공격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요청 후에 마지막 하나의 계획 문자를 생략을 했다. 그리고 세션을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상 사용자의 접속을 요 공격자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7번 답은 예, get 요청 후에 마지막 계획 문자 생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슬로우 로리스 공격 시에 가장 먼저 한계 용량이 소진되는 지점은 어느 곳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기본 그냥 상식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로그 큐 그리고 TCP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연결 관리 자원 순으로 이 HTTP에 대한 연결이 이어지는데 이 공격은 어플리케이션 연결 관리 자원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설정해 놓은 것이 공격의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개의 어플리케이션 연결 관리 자원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런 설정 값이 그렇게 30개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격 패킷이 공격 세션이 30개만 차면 네. 그 이제 다른 정상적인 사용자의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는 서비스 거부 상태가 되는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플리케이션 연결 관리 자원이 소진이 되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문제와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맥스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맥스 클라이언트가 이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어플리케이션 연결 관리 자원의 설정 값이 맥스 클라이언트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맥스 클라이언트 값이 도대체 얼마로 설정되어 있길래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라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어떤 설정 값을 확인을 해야 맥스 클라이언트 값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저의 로컬의 아파치2의 컴프의 엑스트라 안에 설정 파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pm이라고 하는 다중 처리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치에서 다중 처리 모듈이라는 것을 뭐 프리포크냐 뭐 워커 방식인가 그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프리포크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npm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중 처리 모듈이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떤 모듈을 썼는지를 알면 거기에 이제 설정 값을 적어 놓으면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설정 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캡처 화면이 있는데 직접 제 환경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저 로컬의 아파치2의 콤프 엑스트라. 제가 SSH를 접속을 해놨고요. 아, 지금 유저 로컬에 있고요. 유저 로컬에서 아파치2 그리고 콤프의 엑스트라 클리어가 안 나오네요. 엑스트라 안쪽에 네, http d npm conf라는 설정 파일에서 프리포크에 대한 맥스 클라이언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맥스 클라이언트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httpd npm.conf.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이제 쭉 적혀 있습니다. 모듈을 뭘 쓸 건지랑 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정 값을 보고 싶은 거는 프리포크 npm 방식에서 맥스 클라이언트 값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쭉 내리다 보면은 이쪽에 프리포크 npm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모든 이제 설정 파일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설정 파일들은 주석을 넣고 싶으시면은 뭐 개발 언어에서도 거의 그렇지만 이제 주석을 넣는 방법이 앞쪽에 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이 파일 안에 포함시켜서 이 파일을 보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게 어떤 설정인지, 뭘 의미하는지 같은 것들을 미리 써놓고 싶은 경우에는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프리포크 npm 방식에 대한 아래쪽으로 그 옵션 값들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주석으로 달려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스 클라이언트 값이 있습니다. maximum number of server processes allow to start. 네, 요 부분을 아래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설명이고요. 이 맥스 클라이언트 값에 대한 진짜 값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는 실제 설정값, 이 샵이 없는, 주석이 없는 실제 설정값을 이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npm 프리포크 모듈의 맥스 클라이언트 값은 29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설정 값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이 파일을 열자마자 거의 바로 설정 값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워커 npm, 지금 프리포크 npm이 아니라 워커 npm이 더 위쪽에 나와 있거나 다른 정보들이 위쪽에 많이 써 있었다면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vi,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에 대한 그 텍스트 에디터를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는 이제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저 vi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어떤 스트링 매치, 이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찾는 방법은 슬러시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아래쪽에 슬러시가 나왔습니다. 슬러시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원하는 스트링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을 그 값이 프리포크였죠. 프리포크 방식이었으니까 프리포크라고 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처음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커서가 옮겨온 게 보이시죠? 프리포크, 그리고 그 다음 프리포크를 찾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n을 눌렀거든요. 넥스트에 아마 약자인 것 같은데 N 누르면 다음 프리포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또 N을 누르면 그 다음 프리포크를 찾아주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프리포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아니라 맥스 클라이언트가 설정 값이라고 저기 문제에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맥스 클라이언트로 찾아보면 맥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쪽으로 커서가 옮겨온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주석 부분으로 왔고 n을 한 번 더 누르면 설정값 부분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설정값 부분으로 오게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npm 워커 npm의 설정값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클라이언트로 찾으셔도 되고 프리포크로 찾으셔도 되고, 그
원하시는 스트링으로 찾으신 다음에 그 해당 값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프리포크 방식 npm의 맥스 클라이언트 값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은 29였습니다. 네, 답 자체는 간단한데 찾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29개로 확인이 됐고요. 네, 11번입니다. 슬로로리스 공격 로그가 생성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가로치고 연결성 공격이므로 실제 웹 요청과 같은 로그 생성 규칙을 따른다라고 힌트 아닌 힌트를 문제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적어놓은 이유가 연결성 공격, 그러니까 이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끝나야지만 로그가 생성이 되거든요. HTTP 연결도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뭐 네이버닷컴 엔터 치면 하나하나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받아오고 이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와야지 그 연결이 끝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로그를 찍게 되는 거거든요. 요청에 대한 응답이 끝나야 로그가 생성된다.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고 요 근데 지금 이 공격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문제가 뭘까요? 어, 아마도 생성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결성 공격, 그러니까 연결이 끝나지 않는 게 이 공격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물고 있으면 타임아웃 값이 뭐 도달해서 그 연결이 강제로 끊어지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공격을 중지해서 공격이 끊어지거나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로그가 생성이 안 될 겁니다. 그 공격 중간에는. 그래서 답은 이제 공격 세션이 종료되었을 때입니다. 이쪽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TCP 연결에 대한 뭐 웹로그 남는 규칙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슬로로리스 공격은 세션이 종료되었을 때부터 로그가 생성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드리고요. 이따가 로그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겁니다. 네, 그리고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환경 변수 설정을 통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보기들이 있고 하나만 이제 맞는 답으로 설정을 해놨을 텐데 답은 이제 타임아웃 값으로 설정을 이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이제 답이었고요. 실제 타임아웃 값이 얼마인지랑 실제로 그 타임아웃 값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원리가 뭐냐면 현재 일단은 타임아웃 값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임아웃 값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컴프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한다. 네. 지금 위치는 유저 로컬 아파치의 컴프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컴프 디렉토리는 통상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설정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더라도 대부분 컴프 파일이 존재할 컴프 디렉토리가 존재할 거고, 컴프 디렉토리에는 통상적으로 컴피그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빈 폴더도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할 거예요. 빈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행 파일이 지금 대부분은 실행 파일은 아니고 그 콤프 파일을 하나하나 뒤져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httpd.conf 요 부분이 이 아파치 웹서버의 가장 기본이 되는 config 파일,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로 httpd.conf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설정 파일들이 막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설정이 되는지 보면 설명들이 쭉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 서버에 그 HTML 파일이라든지 루트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 페이지를 처음으로 보여줄 곳이 어디냐, 그런 이제 파일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서버 루트 디렉토리고요. 유저 로컬의 아파치 2랍니다. 그리고 이 웹서버를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포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80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포트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listen 80이라고 써 있고 지금은 80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80 포트를 뭐 8000번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웹서버를 재시작하면 8000번 포트로 시작이 될 겁니다. 뭐 아니면 다른 자주 쓰는 8888 등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은 기본 포트로 놔두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찾는 설정값 타임아웃 값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0줄 가까이 내려왔는데 50% 정도 내려왔고 근데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슬러시 누르시고 타임 아웃 값을 찾아보시면 네, 이 부분은 예, 아닌 것 같고요. 타임아웃 값이 뭐 숫자로 뭐 몇 초 몇 초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다면 또 다른 파일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파일을 열었을 때 가장 위쪽에 뭐가 있었죠? include 구문이 있었습니다. include라는 것은 지금 httpd.conf를 열었는데 이 설정에 쓰기는 좀 그렇고 조금 약간 다른 부류의 뭐 설정이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설정 파일, 컴프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시키는 기능을 이제 include를 통해서 이 아파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쪽 보시면 include 그 httpd default.conf라는 설정 파일을 하나 임포트 시켰고요. 또 아래쪽에 저희가 아까 열었던 파일이에요. httpd npm.conf. 아, 그럼 여기서는 기본적인 설정 파일 이외에 http 디폴트라는 설정 파일을 또 추가로 임포트 시켰고 그 밑에는 다중 처리 모듈에 대한 설정 파일을 또 임포트를 시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 파일에는 타임아웃 값이 없으니 다른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파일들에 대한 위치는 컴프의 엑스트라에 httpd default.conf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나가시고 이 파일 나가시고 아까 위치가 컴프의 엑스트라에 있었죠. 이쪽에 지금 현재는 컴프 디렉토리에 있으니 엑스트라로 왔습니다. 엑스트라로 왔고 ls를 쳐보시면 아까 임포트를 시켰던 파일들 리스트가 보입니다. 맨 윗줄에 default.conf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 npm.con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차례대로 확인해 볼 텐데 이 default.conf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httpd default.conf 열어보시면 이 부분에 바로 설정 값이 있네요. 타임아웃 값이 300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초면
몇 분이죠? 300초면 6, 30이니까 5분 동안 뭐 연결이 계속 유지되거나 이상함이 있으면은 300초 후에 끊겠다. 서버 쪽에서 강제적으로 300초 후에 연결을 끊겠다. 그 설정 값이 바로 타임아웃인데, 네, 이 설정 값이 300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5로 하게 될 경우에 5초 안에 연결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연결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5초로 바꿨고 웹서버를 재시작하면 타임아웃 값이 5초로 적용되고 이제 다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는 네. 이 타임아웃 값을 줄였을 경우에 TCP 세션을 유지하는 시간을 이제 300초에서 5초로 줄이게 된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설정 값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300초 동안 계속 그 공격 세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간격을 5초로 줄이고 이상한 애들은 빨리빨리 이제 쳐내겠다라는 게 이 설정값, 환경 변수 설정을 통한 대응 방법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타임아웃 값을 줄인다.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약간 이 슬로로리스 공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고,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차단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서버 자원이 계속 물고 있는 걸 빨리빨리 쳐낼 뿐이지, 이 공격자가 더 많은 패킷을 더 빠르게 보낸다면 5초씩 계속 유지를 하고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패킷이 들어와서 다시 5초가 유지되고 또 5초 후에 끊기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 약간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벽한 이제 해결 대응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설정 값으로 완화를 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이 타임아웃 값을 줄여도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뭐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5초 안에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다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오거든요. 요즘에 막 로딩 바가 계속 게이지가 늘어나면서 연결이 안 되고 하는 페이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서버 상태라든지 인터넷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타임아웃 값을 줄여도 약간의 효과는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13번입니다. 이 공격에 의해서 에러로그가 발생을 했나 봅니다. 발생한 에러로그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아파치 로그가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서 해당 로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러 로그 쪽을 한번 제가 가서 이미 제가 공격 트래픽은 많이 날렸기 때문에 위치는 아파치 2의 로그스 디렉토리고요. 로그스 디렉토리를 보시면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에러 로그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에러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캣으로 읽으시면 되죠. 캣 에러 로그 보시면 가장 마지막 줄부터 이제 출력이 되는데 마지막 쪽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네, 보시면 이런 에러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청 실패, 리퀘스트 페일드. 그리고 이게 지금 공격자 IP입니다. 공격자 IP고 클라이언트의 요청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왜? 리딩 더 헤더스. 그러니까 헤더 HTTP 요청의 헤더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헤더를 읽을 수 없다라는 에러 내용이 계속적으로 찍힌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끝나진 않고 헤더가 종료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파일을 처음부터 열어보면 그런 로그가 지금 맨 끝쪽에 보여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또 에러 로그를 핸들링해서 그 에러가 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캣으로 에러 로그를 읽어주시고 저희가 공격자 IP를 알고 있으니 이것들을 뭐 이제 뭐 공격자 IP든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래브로 해당 정보를 매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자 IP로 매칭을 했더니 공격자 IP에 대한 로그는 이런 에러밖에 찍히지가 않더라. 위로 계속 올려보고 있는데 이런 에러들이 계속 찍히고 있었습니다. 뭐 중간중간 약간 다른 에러도 있긴 한데 거의 90% 이상의 에러가 이런 헤더 리딩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에러가 발생을 한다고요. 정답, 네, 정답 번호는 의미가 없고 이런 에러 리딩 더 헤더스라는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까지 풀었고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다시 입실해서 착석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11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에러 로그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14번이나 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미 저희가 찍어놨던 피켓 파일이 있어요. 그 피켓 파일을 가지고 어, 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공격자가 사용하는 유저 에이전트 값은 무엇인가? 예, 피켓 파일이나 로그를 확인하라고 힌트가 써져 있네요. 그래서 기존 피켓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슬로우로리스 도스라는 이제 그런 게 써 있고요. 보시면 자 이거를 예 아까 확인을 같이 해본 부분이기는 한데 겐 요청 있고 호스트 있고 유저 에이전트가 여기 써 있네요. 요청에 유저 에이전트는 슬로우로리스 디도스라고 써 있네요. 디도스는 아닌데 디도스라고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박아놨네요. 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값은 슬로우로리스 디도스 언더바 디도스였고요. 실제 공격자라면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네. 대부분의 유저 에이전트는 뭐 되게 깁니다.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본인의 트래픽을 분석을 해보시면 유저 에이전트 안에는 원래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요. 그 해당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즈 11이라든지 윈도우즈 10, 7 아니면 뭐 리눅스라든지 그런 OS 정보, 그리고 브라우저 정보, 그리고 브라우저의 버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환경을 이 유저 에이전트 안에 쭉 길게 적어 놓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모질라 뭐 저쪽 시작해서 뭐 개코 뭐 등등 여러 가지 유저 에이전트 종류가 쭉 나열이 될 겁니다. 음, 한번 제가 검색을 유저 에이전트 자료긴 한데 뭐 이런 데를 보시면 이제 뭐 맥북이나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모질라 5.0으로 시작을 해서 애플 웹킷, 개코 그리고 버전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또 다른 이제 유저 에이전트가 쭉 길게 써질 거고 윈도우즈에서 크롬을 쓴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쭉 윈도우즈 버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쪽에 쭉 써 있고 뒤쪽에 브라우저 정보 크롬 버전 같은 것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엣지를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네.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지금은 없어졌지만 익스플로러를 쓰면 이렇게 또 다른 유저 에이전트 값으로 이제 사용자가 어떤 환경인지를 알려주는 유저 에이전트 값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짧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96바이트로 TCP 덤프를 제한을 해서 떴을 경우에 트래픽을 피켓 파일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 이 헤더 값 자체가 이렇게 그 유저 에이전트가 이렇게까지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 호스트 값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더 부분이 잘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늘린 1514바이트로 피켓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유저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고 여기는 슬로우 로리스 디도스라는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공격자가 사용하는 요청 구문 URI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호스트가 뭔지, 그러니까 뭐 get 메소드, 요청 메소드라든지 호스트라든지 유저 에이전트라든지 컨텐츠 랭스 같은 것들이 HTTP 헤더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호스트 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호스트 값은 호스트 값은 불웹01.com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었다면 각 아이디에 맞는 블웹 02, 03, 04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각 사이트가 이제 호스트명으로 찍혔을 겁니다. 저는 블웹 01.com 첫 번째 웹서버를 대상으로 실험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트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블웹 0, 뭐 01.com 같은 형식으로 요청 호스트를 지정을 했고요. 16번입니다. 슬로로리스 공격과 루디 공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론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피켓 파일을 보고 한번 같이 저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디는 저희가 뭐 실습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루디 공격을 해봤고 그걸 가지고 피켓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루디 파일 읽기 전에 먼저 계속 봐왔지만 슬로우로리스에 대한 파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이 끝나지를 않아요. 컨텐츠 랭스 42 그리고 뒤쪽에 이 헤더에다가 계속 이상한 값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하면서 요청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네,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캡처한 루디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루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잘못 찍었네요. 첫 번째 걸 보시면 네, 이게 루디 트래픽이 트래픽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자, 큰 차이 바로 처음부터 보이죠. 요청 메소드가 다릅니다. 기존의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요청을 했다면 이 지금 루디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를 요청을 하고 뒤쪽에 루트 페이지를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는 어떤 그러니까 입력 폼 같은 게 있어야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입력 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공격 벡터라고 하죠. 공격 벡터를 찾아서 그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고
네,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은 뭐 호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일할 거고 유저 에이전트도 루디 도스로 찍어놨네요. 그리고 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컨텐츠 랭스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저기 슬로우 로리스 같은 경우에 몇 바이트였는지 아까는 42바이트였습니다. 42바이트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 랭스인데 여기는 컨텐츠 랭스가 100만인가요? 1000만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큰 값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컨텐츠 랭스를 뭐 이게 1000만이라 치면 1000만이라고 1000만 바이트로 설정을 해놓고 이거를 데이터를 다 채워야 연결을 끝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A 이런 식으로 1바이트씩 주기적으로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약 10바이트가 찼는데 30초마다 보낸다고 하면은 약 300초 만에 10바이트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1000만 바이트를 채운다? 엄청 긴 시간 후에 이제 연결이 종료가 되겠죠. 물론 타임아웃 값이라든지 다른 기타 서버의 장치에 의해서 연결이 그 전에 끊기겠지만 이 공격 메커니즘은 어쨌든 컨텐츠 랭스를 굉장히 크게 하고 그거를 다 채울 때까지 끊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공격자의 의지인 거고 그거를 막는 게 이제 서버 쪽 방어하시는 분들의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이 공격의 이제 요청 메소드가 get과 post로 이제 요청 메소드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콘텐츠 랭스를 이 루디 공격에서는 좀 말도 안 되게 크게 잡았다라는 게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루디 공격 트래픽을 잠깐 맛보기를 해보셨고 일단 여기서는 HTTP 요청 방식, 요청 메소드죠. 메소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디 공격과의 차이점은 요청 방식의 차이 그리고 컨텐츠 랭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은 건너뛰었고요. 19번 웹 서비스 포트가 801 경우에 서버로의 연결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서버 안에서 연결이 뭐 얼마나 됐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nested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nested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옵션을 ANT 옵션을 많이들 주실 거예요. 아니면 ANTP까지 주시던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는 nested 치면 대부분 마이너스 ANT 옵션을 줘서 뭐 이제 TCP만 볼 거고 그 N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TCP 덤프에서 사용했던 뭐 그런 뭐 DNS라든지 포트 정보, 서비스 정보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 IP 이런 걸로 그냥 바로바로 찍어버리겠다. 그런 게 이제 N 옵션이고요. A는 A는 제가 난지 까먹었네요. 아마 다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는 게 A 옵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옵션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스텟 명령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스탯 뭐 상태 뭐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명령어고 ANT 명령어를 쳐서 연결 정보까지 같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쳐보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클리어가 안 먹어가지고 끝뒤로 다시 세션을 하나 열었어요. 뒤로 열었는데 너무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렛 스탯 자, 마이너스 ANT 쳐보시면은 앞쪽에 프로토콜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쪽 포린 어드레스가 되겠고 상태, 스테이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80 포트를 현재 80 포트와 3306이 어떤 포트죠? MySQL 포트죠. 그래서 DB와 웹서버가 현재 서비스 중이다. 리슨 중이다. 하지만 그거를 현재 접속한 사용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서비스만 중이고 들어가면 들어가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임의로 들어가 볼게요. 웹서버가 192.168.72 91.7. 자, 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지금 아마도 가상머신 쪽 환경이라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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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포린 어드레스 요게 이제 제 IP고요. 실제 로컬 머신의 IP고, 이스타블리시 됐죠. 그리고 이게 웹서버의 IP입니다. 웹서버의 80 포트로 현재 접속이 되었다. 이스타블리시드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상태값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쳐보면 연결이 없어졌을 거예요. 자, 없어지진 않았고 타임 웨이트라고 했네요. 이 뒤에는 이제 다시 없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결성을 이야기할 때 타임아웃 값을 5초면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이스타블리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요청을 하면 그때만 연결을 해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뒤에 연결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액세스 로그가 한 줄이 찍히는 거고 연결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해볼 공격은 슬로우 로리스 공격은 이런 이스타블리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정상 사용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몇 번 접속을 해보고 하면 다시 이스타블리시가 된 게 있겠죠? 네, 이스타블리시 됐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접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아까 뿌려준 화면을 계속 보고만 있는 거고 다른 뭐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클릭해야 다시 또 연결이 일어나면서 요청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결이 계속 HTTP 연결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다시 또 타임 웨이트로 연결이 끊겨졌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스트에서를 쳐보면 연결이 또 끊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명령어는 그렇다. 그리고 웹서버의 포트가 80일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저희 그랩 명령어는 계속 써봤을 텐데 네스텟에 대한 출력을 그랩 명령어로 남겨서 여기서 나온 출력물 중에 80 포트인 것만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하나 있는데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어차피 그랩은 스트링 매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을 쓴 이유가 80 앞에 콜론을 쓴 이유가 네스텟 정보를 보시면 이쪽에 리슨하는 부분이 뭐 IP 이쪽에 IP 형식이 쭉 써 있고요. 그 뒤에 포트 정보는 리슨하는 포트 정보는 콜론 하고 뒤에 포트가 적혀 있어요. 콜론 3306, 콜론 80, 콜론 2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텟 치시고 그랩 치신 다음에 물론 80을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콜론을 넣고 80을 해도 현재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포린 어드레스나 뭐 이런 쪽에 IP 쪽에 80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콜론 없이 그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정보까지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80이 아니라
예, 0을 그래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0이 있으니까 0이 또 나왔고 여기도 0이 있고 여기도 0이 있고 여기서는 어디에 0이 있어서 나왔을까요? 예, 여기에 0이 있어서 나왔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쓸 때는 가장 그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스트링 매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0000만 3306만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콜론 3306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스트링 매치를 할지는 사용자가 결정을 해주실 부분이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웹서버와 다수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IP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격 중에 공격자를 찾기 위한 행위로서 네스텐 명령어로 TCP 연결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공격 중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격을 해볼 거고 그 공격 트래픽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이 웹서버 쪽 공격자는 아직 공격을 하진 않았고요. 자, 네스텐-ANT를 계속 쳐봐도 아직은 변화가 없지만 공격이 시작되면 뚜루룩 아까랑은 많이 형태가 다르죠. 이 부분은 리스닝 중인 건 똑같은데 여기부터 아래쪽으로 전부 다 스테이트가 이스타블리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포트로 특정한 IP가 계속 연결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웹서버는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로그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로그가 어떻게 변해야 되죠? 원래 정상대로라면 타임 웨이트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연결이 끊겨야 돼요.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스타블리시가 끊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네스텟을 쳐볼게요. 클리어를 하고 웹 서비스를 보시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제 웹서버가 맞은 거고 제가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뺑뺑이 도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미 있는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헷갈리실 텐데 다시 한번 새로운 페이지를 열면 접속이 안 됩니다. 네. 현재 웹서버는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봤던 게 뭐죠? 예.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IP는 무엇인가죠? IP는 딱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거고 포린 어드레스에 있는 IP를 추려내면 돼요. IP를 추려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P 눈으로 보시기에 19168 91.8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글을 써서 한번 어드레스만 추려내 볼까요? 오크를 쓰게 되면은 그 컬럼이 몇 번째 인지를 확인을 하면은 해당 데이터만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크를 사용하시려면 오크 써주시고 요 형태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형태까지 만들어 주시고 프린트 몇 번째 컬럼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몇 번째 컬럼 하실 때는 달러 쳐주시고 컬럼 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포린 어드레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띄어쓰기 스페이스 기준으로 다섯 번째 컬럼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린 어드레스 쪽만 출력을 했고, 어,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IP만 뽑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스페이스 기준이기 때문에 요 콜론 뒤에 포트까지 나오게 돼요. 이게 이 공격자 IP 출발지 포트인데 출발지 포트 없애버리고 IP만 얻고 싶다.
다시 한번 오크를 써주시면 돼요. 오크를 써주시면 오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그 컬럼 기준으로 해당 컬럼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뽑아내는 이제 명령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형태를 보아하니 컬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이 IP, 뒤쪽이 포트인데 그 기준점은 뭐다? 콜론이다. 콜론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오크를 이용해서. 프린트 달러 원입니다. 자, 첫 번째 컬럼이니까 달러 원 해주시면 되고 포트만 뽑고 싶으시면 달러 투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 달러 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IP만 나오게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오크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가 구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띄어쓰기나 탭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컬럼을 인식을 해요. 첫 번째 컬럼이 두 번째 컬럼 그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을 인식을 하는데 오크에다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스페이스로 인식을 하고 첫 번째 컬럼을 출력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전체 첫 번째 컬럼인 줄 알고 다 출력을 하게 된 거고 오크 뒤쪽에 앞쪽에다가 마이너스 F 해주시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여기다가 구분자를 바꿔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F를 써주시면 콜론으로 바꿔주겠다. 자, 그렇게 하고 달러 원을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콜론 앞쪽의 내용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오크 그리고 마이너스 대문자 F 그리고 바꿀 구분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자 달러 2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콜론 기준으로. 네,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포트 번호만 출력이 됩니다. 포트 번호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하면은 IP만.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고 맺고 있는 IP에 대한 정보는 확인을 하셨죠. 네, 이 IP가 이제 공격자 IP가 될 거고 뭐 이런 게 나왔네요. 웹서버와 다수의 연결을 맺고 있는 IP의 세션 수는 몇 개인가? 결국은 요 수를 세라는 겁니다. 요게 몇 개인지. 근데 이거는 뭐 오크를 쓸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라인만 다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랩 뭐 공격자 IP로 그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공격자 IP로 그랩 19168, 91.8을 그랩을 하고 그러면 해당 공격자랑 연결된 트래픽만 세션만 나오게 될 거예요. DHCP 세션만. 근데 이거를 손으로 세냐? 아니죠. 세는 방법은 WC-L 해주시면 해당 세션이 몇 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WC-L 라인을 세는 겁니다. 몇 개인지, 몇 줄인지 딱 100개네요. 예. 그래서 현재 공격자와 연결되어 있는 세션은 100개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100개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은 몇 개가 세션이 죽었고 어떤 것들은 몇 개가 더 추가되고 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략 100개에서 약 300개 사이에 세션을 계속 맺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세션은 100개가 맺어져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 자, 웹서버와 연결을 유지한 채 상태로 지속적인 요청을 보내는 사실이 확인되었대요. 이건 일단 공격은 끄겠습니다. 공격은 끄고 어, 해당 연결 예. 그래서 해당 요청을 몇 초 간격으로 보내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랍니다. 네. 이 공격의 가장 큰 특징, get 요청으로 연결이 끊기지 않게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그거를 PK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이 상태로는 항상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TCP 스트림을 항상 이용을 합니다. TCP 스트림 따라가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세션에 대한 정보가 한 번에 묶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청부터 뒤쪽에 이제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가 쭉 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를 찍으면 타임이 나오죠. 이게 작아서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0초입니다. 0초. 네, 공격 시작하자마자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30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찍어 보겠습니다. 60초입니다. 그 다음 걸 찍어 보면 90.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120, 150, 150, 180. 그래서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계속 이상한 값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간격은 이 와이어 그 패킷 캡처되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30초 간격으로 정확히 30초 간격으로 이제 세션 유지를 위한 가비지 값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0초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격은 그 잘 짜여진 스크립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초마다 거의 기계적으로 보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웹서버와 지속적으로 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IPI 통신을 하는데 이상한 점이 존재를 한답니다.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트래픽이 오는 그 현상이겠죠.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버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인가? 페이로드의 크기, 그러니까 TCP 페이로드의 길이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까 그 와이어샤크에서 보셨듯이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데이터였잖아요. 보시면 여기 뭐 이더넷 프레임, 이더넷 있고 IP 있고 TCP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건 TCP의 페이로드 랭스 값입니다. 8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CP 페이로드 값이 8바이트로 찍히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값을 확인해 보시면 x-a 뭐 이런 식으로 b 점점 이거 공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8바이트씩 이루어진다. 요거를 찍어 보시면 여기 하나 1, 2, 3, 4, 5, 6, 7, 8 바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데이터가 8바이트씩 계속 이루어지고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요청에. 그래서 답은 TCP 페이로드 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8바이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언뜻 보면은 우리가 이게 8바이트라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페이로드 값을 봐야지. 뭐 X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벳은 1바이트니까 1, 2, 3, 4, 5, 6 뭐 이렇게 하면 6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바이트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요 값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다른 값들이 뒤에 더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오는 거고 페이로드는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K 파일의 TCP 페이로드를 확인해 봤더니 8바이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슬로우 로리스 공격은 여러분들이 실습도 몇 번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패킷 캡처를 여러 번 해보셨을 테니 제가 이제 저의 환경으로 여러분들께 문제풀이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로우 로리스에 대한 도스 공격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